시간 여러분께 좋은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깜짝 건강 초대석. 오늘은 조금은 특별한 하지만 평범한 ADHD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 익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홍정환 과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홍정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 이렇게 뵈니까 스타일이 좀 있으신데요? 그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적합한 단어를 뽑아내기 위해서 했는데 딱히 이제 떠오르진 않는데 예. 의사 선생님보다는 뭔가 이렇게 헤드폰 쓰고 계신 모습이 DJ 같고 굉장히 세련되시고 잘생기셨고 멋지시고 뭐 이 정도면 ADHD인가요? 아니, 이 정신없죠. 분위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받아들이세요? 예. 네. 진형 씨가 약간 조증이 좀 있어서요. 급하게 막 흥분될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말이 많아지면서 웃음도 좀 많아지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여성시대가 정신이 조금 없어질 때가 있거든요. 이런 거 ADHD로 봐야 되나요? 그냥 저기 밝은 성격에 네. 진행에 최적화된 성격이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렇죠. 되는 쾌활하고, 거죠. 그렇죠. 유쾌하고, 밝고 건강하고, 재미있고, 위트 있고. 끝까지 가잖아요. 잘생기고. 네. 자, 오늘 ADHD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 텐데, ADHD 사실 뭐 들어보기는 참 많이 들어봤어요. 여기저기서. 근데 뭔가 모르게 어려운 감이 있어. 이게 어떤 질환인지 한번 쉽게, 빠르게, 간략하게 또 재미있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뭐 ADHD는 우리말로는 아유, 금연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말로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고 부르고요. 네. 영어로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요 앞글자들을 따서 ADHD라고 말을 하는데요. 네. 대부분 일반인분들이 발음하기 좀 힘들어하시고요. 근데 어머님들은 굉장히 발음하기 좋아하십니다. 이게 소아 정신질환으로 가장 대표적인 질환으로 알려져 있고 어머님들은 주로 어떻게 알고 있느냐, 우리 애가 공부를 못하는 이유는 ADHD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근데 이 병은 그러니까 주의력이 부족하고요. 좀 부산하고 산만하죠. 이걸 과잉행동이라고 부르는데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충동성이 같이 동반되는 그런 질환들이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자라나면서부터 애가 정말 장군감이다 라는 이야기도 좀 듣고 산만하다, 부산하다, 애가 정신없다라는 얘기를 자주 들으면서 자라나죠. 저희 왜 어렸을 때 뭐 정서불안이다 이런 말을 많이 썼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이제 네. ADHD로 봐도 되는 건가요? 이제 굳이 딱 그 단어 하나만을 가지고 그 사람이 ADHD라고 규정 지을 수는 없긴 하지만 네. 그게 ADHD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아이들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하죠. 방송 들으시는 부모님은 아마 우리 아이들이 쭉 차분하다 소리 한 번도 못 듣고 정말 활발하고 에너지 넘치고 이제 뭐 그랬던 경우라면 혹시? 라고 한 번쯤 생각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근데 진짜 이거 주의 산만하고 막 에너지 넘치고 집중 못하고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ADHD 의심의 눈초리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어떻게 판단을 병원에 가기 전까지 혹시 어떻게 판단을 하면 될까요? 어떤 걸 보고? 우선 이런 증상들이 네. 집에서 요즘 아이들 한두 명을 기르는 상황에서는 크게 두드러지게 눈에 띄지 않고요. 네. 유치원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앉아서 수업을 듣는 것보다 활동적인 수업을 듣기 때문에 네.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서 40분 정도 수업을 앉아서 들어야 되는데 그 시간을 제대로 못 지키는 아이들이 있어요. 돌아다닌다는 얘기를. 그렇죠. 그래서 부모들이 직접 파악하다기보다는 선생님들이 연락을 하셔서 아이가 조금 산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젠틀하게 표현을 하시면 아이는 똑똑하긴 한데 집중력이 좀 부족해서 공부 성과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건 어떤가요? 라고 그렇게 선생님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경우들도 많을 거고 정작 부모님들보다는 주변 사람들이 캐치해내는 경우들이 조금 더 많기도 하고요. 예.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초등학교 1학년 저학년 즈음에 그때쯤 증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요. 그렇군요. 만약에 걱정이 되신다면 네. 요즘 포털 사이트나 인터넷 네. 검색이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ADHD 진단, ADHD 진단 설문지, 진단 척도 등등을 검색을 하시면 가장 흔하게 쓰이는 게 코너스 척도라는 척도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 척도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우리 아이들한테 한번 해보시고 거기에 보면 몇 점 이상이면 ADHD가 의심이 됩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전문의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네.
그러니까 모든 정신과 질환들이 다 마찬가지긴 하지만 증상만을 놓고 이 사람이 무슨 병이 있다 없다를 얘기하기 시작하면 네. 모든 사람들이 다 정신질환을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일반인들이 바라보는 증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랑 네. 훈련받은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증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척도 자체만을 너무 맹신하실 수는 없고요. 그게 그냥 그러니까 걸러내는 정도 네. 붉은 채로 걸러냈지만 그게 정확히 그 병이 아닌지 아닌지는 전문의의 진단이 꼭 필요하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궁금한 거는 ADHD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게 뭐 선천적인 건지 후천적인 건지 이런 문제가 좀 있을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저도 어렸을 때는 좀 산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지금은 또 아니거든요. 그게 이제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는 거고 뭐 없다가도 생길 수 있는 건지 뭐 이런 문제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예전에 ADHD 원인을 얘기를 할 때 식품에 들어가 있는 식품 첨가물에 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죠.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게 네네. 뭐예요? 뭐 색소나 식용색소 첨가물 내지는 때문에. 그렇죠. 요즘 잘 안 쓰이는 그 MSG 들어가 있는 어떤 그런 성분들 때문에 맛있지. 네. 맛있다. 맛있군. 네. 그런 성분들 때문에 ADHD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의심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이야기는 없고요. 현재는 지금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거는 뇌 자체의 어떤 기질적인 병변이다. 뇌 생물학적인 원인의 문제인 거고, 네. 그러니까 뇌의 구조를 놓고 본다면 전두엽. 우리가 인간이 생각을 하게 되는 그 영역. 원숭이와 인간을 구분짓는 네. 그 영역에 문제가 있는 경우, 발달이 미숙한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뇌 안에 신경전달 물질로는 도파민이나 노르에프네프린 등의 신경전달 물질의 균형이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유전적인 성향이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게 뇌의 질환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네. ADHD가 있는 아이의 형제 약 30%는 똑같이 ADHD를 가지고 있고요. 아, 네. 야. 부모가 ADHD로 진단받았던 경우에 네. 약 50% 이상의 아이들이 그 부모의 아이들이 ADHD로 진단을 받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유전적인 성향과 선천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ADHD 관련해서 익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홍정환 과장님하고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네.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1943 누르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잠시 노래를 한 곡 듣고 네네. 또 이어서 얘기 나눠볼게요. 박혜경의 다 좋아질 거야. 웃으며 말해 지난 추억 다 잊었다고 그 사람 모르겠다고 사랑도 그래 이젠 나도 낯설어 보여 딴 사람 같다고 참 오랜만에 느끼는 바람 소리를 들으면 잊고 지내던 나를 만나 다 좋아질
난 추억 다 잊었다고 그 사람 모르겠다고 네, 오늘 여성시대 건강초대서 오늘은 익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홍정한 과장님과 함께 ADHD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그 우리가 이제 소아 ADHD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몇 년 전부터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요즘은 어른들도 많이들 겪는다면서요. 예전에는 ADHD가 뭔지도 몰랐죠, 예전. 그러기도 하고 어린 아이들한테만 나타나고 성인 되면 저절로 다 좋아져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은 숨어있는 ADHD, 소아기 때 ADHD가 있었는데 성인기가 되면서 점점 유병률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유병률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발생하는 비율도 떨어지고 원래 병이 있던 아이들도 나이 먹을수록 조금씩 좋아지긴 해요. 좋아지긴 하는데 한 80% 정도까지는 아니 20-30%는 20대가 되기 전에 다 좋아진다. 하지만 나머지 부분들 한 60에서 70%는 성인기 이후에도 잔존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두드러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ADHD는 주의력 결핍과 과잉 행동. 그러니까 부사하게 막 돌아다니고 못 앉아 있고 그리고 앉아는 있지만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나는데 돌아다니는 증상은 나이 먹으면 사라져요. 잘 앉아 있거든. 힘들거든. 다리가 아플 거야. 근데 돌아다니고 싶은 욕구 자체는 줄어요. 근데 앉을 수는 있는데 앉아서 정작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게 소아 ADHD하고 성인 ADHD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인가요? 그렇죠. 증상? 증상이 성인기가 될수록 과잉 행동이 줄어들고 대신 이제 앉아는 있지만 내가 일을 하는데 집중을 못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표현하는 방식들이 조금씩 달라지죠. 예를 들면 어려서는 애가 교실에서 도저히 통제가 안 돼요.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들었다면 직장에서는 쟤는 일을 너무 못해. 애가 원래 게을러. 쟤는 일을 자꾸 뒤로 미루고 데드라인까지 미뤄서도 그 일도 못해내. 이런 식의 표현들을 듣게 되죠. 자꾸 미루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한 곳에 한 직장에서 오래 유지하지 못하니까 그 직장에 있지 못하고 이직도 많고 직장 내에서 평가도 좋지 않고. 근데 성인일 경우에는 오히려 더 찾아내기가 더 힘들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증상이 눈에 띄는 증상이 사라지기 때문에 훨씬 더 찾아내기 힘들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그때쯤 되면 야, 다 컸는데 ADHD일 거야? 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쟤는 원래 성격이 저런 아이야. 그렇죠.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게 진단받으러 오지를 않죠. 이게 이제 증상을 방금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들으시면서 내 얘기 나도 해당되는데 이런 생각도 하셨겠고 우리 회사에 누군데? 있는데? 뭐 이렇게 생각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만큼 찾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이런 진단이 내려졌다. 혹은 뭐 유사 증상이 있다. 그러면 이제 치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선 ADHD는 1번은 약물 치료가 1번이 되는 거고요. 약물.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뇌 자체의 질환이고 그 안에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깨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균형을 맞춰주는 약물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서운데요, 뭔가? 약물? 약을 쓴다는 거는 뭐 그럼 그 약을 평생 복용을 해야 되는 건가요? 증상이 괜찮아지면은 이제
완치가 가능한 건가요? 대부분의 경우 증상이 좋아지면 본인이 스스로 약물을 줄이시거나 저한테 와서 보고를 하세요. 저 이제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라고 얘기를 하시고 이거는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기간을 치료해야 된다. 뭐 몇 년을 치료해라라고 정해져 있는 부분은 없고요. 환자의 요구에 맞춰서 그리고 의사가 중간중간에 증상을 평가를 하면서 약물을 증감하면서 사용해서 환자에게 맞춤 치료를 해줘라라는 게 대세죠.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자각을 하나요? 아이들은 못할 것 같지만 네. 어른들은 자각을 하나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데리고 오는 거고 네. 어른들은 요즘 이제 많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네. 자각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 포털 검색해 보시면 네. ADHD 척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가진단법 이런 거. 코너스 척도는 아이들 대상의 척도고요. 네. 이제 성인 대상의 척도가 또 따로 있는데 좀 더 심플하고 좀 더 단순하거든요. 이제 그 척도들을 해보고 와서 이제 저한테 와서 진료실에 오셔서 저희 ADHD인 것 같아요. 검사해봤더니 이렇습니다라고 해서 오시는 경우들이 있고 그런 경우에 이제 제가 이제 이후에 추가적인 진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약물이 필요하면 약물 처방을 하고요. 네. 그래요.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요걸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예방 방법은 없다라고 보시는 게 좋고요. 네. 예방보다는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증상 자체를 조절하는 것 자체는 별로 대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네. 증상은 약을 먹이면 괜찮아지니까. 근데 이게 문제는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집중 못하고 교실에서 계속 돌아다니고 학업 진도를 못 따라가. 네.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혼나요. 네. 그리고 선생님이 집에 전화를 해서 엄마한테 얘기를 하죠. 네. 애가 학업 분위기를 흐트립니다. 엄마한테 또 혼나. 그리고 아빠가 퇴근하고 왔는데 엄마가 아빠한테 얘기해. 아빠가 또 아이를 또 혼나. 이 아이는 세상의 모든 어른들은 다 내 적이 되는 거죠. 나는 뭘 해도 이쁨 받지 못하고 뭘 해도 칭찬받지 못하는 아이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뭐 예전에 우리가 반항성 장애라고 부르던 네. 그런 질환들이나 아니면 얘네들은 웬만한 자극에는 크게 끌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더 자극적인 것들을 찾아다닌다고. 그러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 술, 담배를 먼저 배우게 되고 약물 중독에 빠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ADHD 치료제가 약물이 한때 공부 잘하는 약으로 되게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제 부작용이 있나요? 어떤 부작용이 있나요? 그러니까 함부로 남용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약물이라는 그렇죠. 거는. 예. 네. 그런 관점에서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작용만 말씀드리긴 조금 애매하고 이제 시작을 하면 네. 증상이 크다면 부작용이 한두 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상을 조절하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배가 너무 고프면 밥을 먹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밥을 2공기를 먹으면 배가 아프잖아요. 네. 그게 밥의 부작용인 것처럼 세상에 어떤 물건도 효과가 있다면 부작용이 있는 거거든요. 네. 약을 먹으면 집중력을 올라가긴 하지만 이게 뇌를 깨워주는 약이기 때문에 네. 아이들이 잠을 안 자요. 네. 불면증,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식욕도 많이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좀 심한 경우에는 불안 증상을 더 많이 불안하고 초조함의 증상들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있죠. 각성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뭔가. 네. 그래서 이제 잠 못 자고 밥을 못 먹으면 한참 자라나야 되는 아이들은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뭐 주말에는 약을 먹이지 마십시오. 내지는 방학 중에는 약을 좀 쉬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 사이에 못 따라잡았던 성장을 빨리 따라잡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증상이 눈곱밖에 적어. 거기에다가 얘 이거 쓰면 공부 잘할 거야라고 해서 약을 쓰기 시작해.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훨씬 더 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군요. 네, 오늘 전화 연결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금 부족해서 네. 지금 이렇게 상담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신 질문을 거의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익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홍정환 과장님과 함께 ADHD에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감사합니다. 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MBC 라디오 2020년 새해 처음 전주에서 가장 큰 MBC 웨딩 박람회가 찾아옵니다. 예식장 예약부터 스드메 혼수까지 원스톱 서비스 웨딩 박람회